자, 여러분들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360페이지 보시면 그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여러분들 요게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보시면 그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그 금액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 법률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좀 안 돼가지고 시험 막판에 그 작년에 막 그 정말 질문이 왔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막 톡으로 넣고 저 게시판으로 넣고 엄청 왔던 게 그러니까 실제로 막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재만 안 보시고 다음에 실제로 뭐 법률을 찾아보셨나 봐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의 법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이렇게 되어 있냐고 어느 게 맞냐고 우체국에서 공부낸 거랑 그게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판에는 절대 출제 안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파트인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럼 금액과 관련해서는 말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의의와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1993년도 자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93년도에 뭐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자 YS 대통령이 어때요? 딱 와가지고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표합니다.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원래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이거 만약에 금융실명거래 이거 관한 법률 이거 만들어버리면 다 뜯길 거예요. 그동안에 숨겨놨던 돈들 다들 더 지하로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대통령이 이제 법률을 갖다가 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이거든요. 그 경제 그 재정 관련 분야에서 그렇게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딱 발행하면서 금융 실명 거래 딱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금융기관은 자 밑줄 그어만 보세요. 거래자의 뭐를 확인해라? 실지 명인 즉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 잘 보세요. 근데 실명 거래를 확인 안 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거 예외적인 거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당연한 거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해서 계속 거래하는 경우. 여러분 매번 실명 거래 처음에 여러분 통장 만들고 난 다음에 매번 거래할 때마다 실명 확인하고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한번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위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거고요. 두 번째. 공과금 수납. 이것도 뭐 실명 그 확인 안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는 거니까. 자, 공과금 수납.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 등은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실명 그 예외되는 부분 이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실명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 다음 두 번째가 각종 공과금 수납, 다음 세 번째가 100만 원 송금, 네 번째가 100만 원 통화 환전 같은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예외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 및 정보 제공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기관 종사자는 아무래도 뭡니까?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함부로 여러분들 다루고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게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당한 경우에는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당한 경우란 뭘까? 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기타 법률 등에서 정보 제공 요구 권한을 명시한 경우나 실명법상 명시된 법원의 제출 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여기는 당연한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함부로 금융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자 금융기관 종사자가 누설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이거 일단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처벌 규정 이렇게 있습니다. 세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 법적 근거, 요구 대상, 거래기간,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표준 양식에 따라라. 그래서 자, 우리 가끔씩 보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 홍길동의 금융거래 정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딱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를 해라. 딱 그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어요. 그럼 홍길동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에다 제공을 요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 금융기관은 홍일동에게 그것을 알려라. 보세요.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제공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자,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인, 즉 홍길동에게 서면으로 통보. 자, 체크를 하세요. 이거는 10일 이내 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극비일, 수사 중이고 이런데 여러분들 통보해버리면 얘가 뭡니까? 그 사이에 막 다른 재산을 은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자, 이런 것들을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도 잠깐만 요걸 갖다가 바로 알리지 말고 좀 정보 통보하는 것을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보세요. 통보 유예 요청이 있는 때는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통보. 아시겠죠? 그래서 통보 유예를 하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통보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걸 위반하고 여러분들 통보 안 해주거나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까 여러분 딱 상식으로 봐도 아까 그 정보 제공망 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거 그냥 금융기관에서 뭡니까? 누가 당신 정보 제공 요구했는데 알려주는 것보다는 알려주는 게 아까 그 범죄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벌금이라는 건 여러분 정가가 넘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형벌이에요. 근데 과태료라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 주차 위반에도 나오는 게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뭐 정가도 남지도 않고 그런 가벼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금융기관은 자,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누구를 기재해라? 요구자의 인적사항, 요구 내용, 그다음에 제공자의 인적사항, 제공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 자, 체크를 할게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갖다가 딱 둬야지 나중에 책임 소재가 명백해지겠죠. 함부로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지 말고 만약에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정당한 경우라면 그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남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해라. 이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처벌 규정은 나중에 또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자,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관련 사항 요것 한번 또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거래는 뭐에 의해라? 실명에 의뢰죠. 그러면 보세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을 자, 체크를 할게요. 90%. 그러니까 뭡니까? 실명 안 하면은 너 이자 받는 거 그냥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90%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조문이니까 그대로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실명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실명 안 한 그런 이자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냥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90% 원천 징수 90%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4년도 기출 됐던 거 참고만 좀 이렇게 한번 할게요. 1번 보세요. 옳은 것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 그 다음에 몇 년? 그렇죠. 5년 보관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10년, 5년.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한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예전에 여러분 아까 저기 왼쪽에 보시면 5천만 원인데 그 전만 해도 저 개정되기 전에는 3천만 원 벌금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하고 그걸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했나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였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좀 안 풀어보신 분들은 정말 그래요. 막 그 옛날에 보니까 게시판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글 올린 거 보면 야, 막 어떤 문제집에는 뭐 이거 과태료인데 벌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뭐 500만 원인데 3천만 원 되어 있다. 그게 문제냐?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기출이 이렇게 나왔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법학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태료냐 벌금이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벌금이 있으면 벌금 전가가 생기는 거고 과태료는 여러분들 그냥 내면은 깔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중한 범죄지.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 누설하고 금융거래 정보 누설하는 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통보를 갖다가 안 해준 거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 보관 의무를 위반한 거 이거는 솔직히 뭐 그 금융기관 그 종사자들한테 그렇게까지 우리가 잔인하게 뭐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좀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자태료 정도로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통보 의무는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고요. 3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자 10일 여기만 10일 이내 서면 통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보 유예를 요청을 받았다. 그럼 유예 요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1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문제 이렇게 네 문제 나왔었네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62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그 소득 있잖아요. 소득과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합산해내는 걸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거기서 대한 과세를 매기는 걸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2페이지 1번 개요 보시면,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96년도부터 실시되었고 유보되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 잘 보세요.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입니다. 여러분, 금융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 우리 일반 과세 15.4%하고,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동그라미에서 합산한다라는 거, 합산.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한다라는 거. 자, 나중에 저기 누진세 이거 계산하는 법 공부할 겁니다. 종합과세 계산하는 법. 자, 우리 보세요. 일단 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자, 기준 중요합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소득이 여러분들 요즘 같은 이자 시대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예전에 우리 표 막 그랬을 때 그 과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 15.4% 그거 그냥 원천 징수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이자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15.4%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가버려라?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다른 소득하고 합쳐버립니다. 그럼 금융소득이 제가 만약에 2,500만 원이다. 이게 금융소득이고요. 제가 뭐 연금이나 다른 걸 통해서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나? 이걸 합쳐버리면 7,500만 원에 대한 이제 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7,500만 원.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면 이거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이 매겨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개념 하나 딱 체크를 하시면 2천만 원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소득과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는, 자,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자, 아까 우리 봤던 이자소득, 배당, 이자 배당. 자, 이런 금융소득이죠.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여러분 근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얻는 월급, 뭐 이런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요 6가지 있잖아요. 요건 다 어디? 종합소득에 들어가고, 반면에 거기 보시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끼워 넣어서 이자소득,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살포시 끼워 넣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 양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다 구분하시고, 그러면 과세 방법, 종합과세. 종합이라는 뭡니까? 저기 있는 거 다 다음에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종합소득 있잖아요. 6가지. 그러니까 이자 소득 등 6종류의 종합소득 중 이제 뭐는 빼고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것을 제외한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한다. 자, 종합과세는 이걸 좀 잘 아셔야지 될 겁니다. 자,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진세를 적용하는 개선법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합과세 매기면 더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돈이 막 여기저기 산재됐던 소득이 합산돼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그게 돼서 뭡니까? 누진세를 적용해. 누진세라는 거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 적용하는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세율을 갖다 6% 적용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2억을 번다. 2억을 보면은 세율이 지금 최고 세율이 몇 퍼센트? 38%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8%.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분리한다.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단일 세율에 의해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분리과세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보시면 돼요. 자,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자, 보세요. 비과세된 금융소득과, 자, 지금은 이제 세금 우대 저축이라는 거는 없던데, 어쨌든 그래도 세금 우대 저축, 비거주자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아까 종합과세 그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비과세 그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채권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서 33%의 소득세율을 자 이거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그냥 요거는 있는 그대로 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곳들은 종합과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선택에 따라 34%의 어떤 소득세 소득세율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364페이지 뭐 머리 아찔한 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표가 아유, 이번에 편집이 제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자, 이거 보시면 1번에 보세요. 그 분리과세 금융소득. 2번은 뭐라고 됐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3번 보시면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 이게 2번만 이렇게 굵은 글씨가 돼 있고 뭐 1번은 갑자기 다 지워졌네요.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거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세율. 이거 암기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전체 이거 어떻게 암기를 다 해요? 물론 암기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런 거 암기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게 아직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설령 나온다면 자 보세요.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지금 6가지 있죠. 6가지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또 역시 8가지 그 다음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는 2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근데 땡큐인 것은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소득은 2가지로서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요. 자, 그러면 뭡니까? 소득세법에 의한 거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 2개를 여러분 구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또 까먹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팁을 갖다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걸 자, 퍼센테이지 그거는 여러분 절대 뭐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 저를 욕하시고 그냥 틀리십시오. 그냥 뭐 갑자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 29% 뭐 이게 그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우리가 좀 구분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자, 보세요. 자,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장기 채권에다가 하나 밑줄 하나 그어봅시다. 키워드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채권. 10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채권.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치십시오. 금융기관을 자, 여기 보시면 통하지 않은 애다가 밑줄 치십시오. 자, 제가 왜 이걸 별표 치라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 자, 이건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6개 이게 다 어디에 소득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득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10년 이상 장기채권,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그다음 세 번째, 자, 직장공제에 직장공제 딱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법인격 없는 단체. 그 밑줄 치십시오. 법인격 없는 단체. 그 다음에 5번째가 우리 아까 봤던 거잖아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종합과세로 해서 누진세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경매, 입찰, 경락대금 하든지 뭐 경매 입찰 하든지 그 밑줄 치시고 자 6가지 다 볼 필요 없고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그 키워드들 보시면 자 10년 이상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히 두 번째 조심하세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자산 금융자산 세 번째가 직장공제 네 번째가 법인격 없는 단체 다섯 번째가 2천만 원 이하 여섯 번째가 경매 다 외우시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근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는 헷갈리시면 1번을 외우든 2번을 외우든 하나만 주구장창 외워가지고 딱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3번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근데 제가 아까 1번에 2번을 별표 치라는 거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넘어가시면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 하나 볼게요. 자, 1번 별표 치십시오. 3번에 1번 그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 자, 보세요. 비실명 금융자산인데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금융기관을 통해다 밑주시고. 그래서 비실명 금융자산인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한 것은 금융실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두 개를 구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은
뭐 있잖아요. 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 법률에 관하여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 채권에서 이거는 뭐 나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아까 그 1번에 2번하고 저기 3번에 1번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살포시 싹 섞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1번 다시 자, 한 10초 지났으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1번 뭡니까? 몇 년 장기 채권? 10년 이상. 두 번째가 통하지 않은 그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세 번째가 직장 공제. 네 번째가 법인격 없는 단체. 다섯 번째가 그렇죠. 개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그다음에 경매, 경락, 뭐 낙탈 대금 뭐 이런 것들 다 외웠죠. 요게 뭐다? 소득세법상. 됐죠. 요거 하나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2번을 외운 다음에 2번이 더 많으니까 1번을 외우는 게 편하겠죠. 2번을 또 본다면 여기도 키워드만 하나 체크를 할게요. 자, 이거 사회 기반 시설 채권. 그 밑에 중간에 있잖아요. 뭐 CF나 뭐 점점 찍힌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요약집에서 이제 다 뺐어요.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채권. 그다음 두 번째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박 투자회사. 선박 투자회사. 네 번째는 집합투자증권. 이번에 말이 더 어렵죠. 1번을 외우는 게 낫겠습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가 해외자본개발투자회사. 자, 넘기기 전에 5개라도 외우고 가죠. 자, 첫 번째가 뭐죠? 15년 이상의 사회기반 시설채권, 사회기반 시설채권. 두 번째가 세금 우대 종합저축. 세 번째가 선박투자회사. 네 번째가 집합투자증권, 다섯 번째가 해외자본개발투자. 자, 2번에서는 여러분들 3번을 좀 체크하십시오. 선박투자회사 배당. 요것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출제한다면 저 선박투자 요게 조금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6번은 보시면 고수익 고위험 투자 신탁.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8번은 영어조합법인. 자, 그러니까 좀 말이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렵다 이러면 저기 여러분들 조세 특례 제한법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소득세법을 확실히 외우시면 제가 이제 문제 만들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거지만 소득세법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이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걸 뭐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퍼센티지는 뭐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 그 관련해서는 여러분 한번 그 키워드 밑줄 친 것만 탁탁탁 한 서너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소득세법 딱 보시면 돼요. 자, 소득세법 딱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소득세법 첫 번째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두 번째가 뭘 하지 않은 어딜 통하지 않으냐. 그렇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세 번째가 직장 공제. 네 번째가 그렇죠.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든지 아니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그다음 마지막이 그렇죠. 경매, 경락, 낙찰 대금 뭐 이렇게 딱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할만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364페이지 3번 이제 볼게요.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자 1번 아까 제가 체크하라 하셨죠. 금융기관을 통해 그랬습니다. 통해. 그다음 2번은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실명채권 종류. 자 이거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죠. 제가 그 문제집에 이거 문제를 하려 했더니만 그 하여튼 뭐 이걸 갖다 악플을 좀 다루신 분이 있더라고요. 막 이런 문제도 내서 이거 문제집이 XX네 막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한번 우리는 보자고요. 자 보세요. 그 여러분들 요거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보세요. 비실명 채권이 언제 주로 발행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IMF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실명법을 시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채권을 갖다가 지금 비실명으로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들하고 돈을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실명 채권을 갖다 이렇게 발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국가에서 돈은 필요한데 뭡니까? 돈은 없지. 그러니까 뭡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되 채권을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런 비실명 채권으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발행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IMF 전후로 이런 게 많이 쏟아져 놨다. 자, 우리 보시면 비실명 채권의 종류와 관련해서 4가지 그래도 우린 좀 암기를 하자고요. 자, 보시면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요걸 여러분 좀 요거 하나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왜 체크하는지는 저 오른쪽에 보면 아시겠죠? 나머지와 다르게 만기가 짧습니다. 1년으로 짧습니다. 자,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채권의 특징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여러분 무조건 틀리겠지만 이거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실명 채권이고 IMF 때 이거 많이 발행을 했구나. 그 다음에 뒤에 특징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어드밴티지 정형세 면제 요거 이제 나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정형세 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고용안정채권, 증권, 금융채권,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까지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만기가 다른 비실명 채권은 5년인데 요거는 1년이다.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1년이다 라고 하고, 자, 우리 그 밑에 하살표 친 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비실명 채권은 매입하고 매도할 때 실명 확인과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 우리 금융 실명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 출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건전한 금융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IMF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정부에서는 어떻다. 그래도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하에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비실명 채권이다. 됐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최종 소지자가 이제 채권이 만기가 돼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뭘 하면 실명으로, 그러니까 비실명 채권이긴 한데 실명으로 상환받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종합소득과세표준. 자, 이거 과거에는 3억 원에서 지금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낮춰졌습니다. 그게 낮춰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옛날에는 1억 5천 받던 사람이 그 세율이 막 35% 했다면 지금은 1억 5천 초과 되는 사람은 38%가 적용이 되니까. 자,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를 안 가져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말 그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계산 한번 볼게요. 근데 체크를 하실 게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자, 요 1200만 원 요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1200만 원 이하면 그당 세율이 6% 동그라미 합시오. 100분의 6에서 6 동그라미 합시오. 자, 우리 아까 유지세가 6%에서 몇 %까지? 38%까지. 이거 원래는 좀 암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한 번씩 사례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사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례 문제를 문제집에 2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요거는 사례 문제 꼭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진도별에도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제가 올려드리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풀기 쉬워요. 근데 요걸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거는 요거 6%, 처음 6%.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 당연히 숫자 높은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니고 수학이 계속 번거롭게 하진 않으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딱 3천만 원이 적당하다. 이게 나중에 성지가 될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어쩌면 나온다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 자 1,200만 원. 자, 보세요. 1,200만 원 이하. 요 경우에는 뭐 하겠다? 세율 그냥 6%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자, 몇 %나요? 15. 그렇죠. 자, 이 두 개는 꼭 암기하십시오. 6%, 15% 꼭 암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암기를 하시면 더 좋긴 한데, 자, 4,600에서 자, 4,600에서 8,800인가요? 자, 이게 자, 24%. 자, 이게 또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이제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계산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제가 만약에 종합소득이 이제 막 종합소득이 간단하게 넣을 수도 있고 제가 뭐 문제집에 나온 것처럼 뭐 비과세라 뭐 세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꼬아서 낼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저는 세금 그냥 어떻게 내면 될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200만 원이 하니까 6%. 그럼 얼마죠? 60만 원이죠. 그렇죠.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이거는 6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자, 그러면 뭔데? 자, 그러면 계산해 놓은 게 자, 그러면 뭐 계산 뭐 할까요? 자, 뭐 요거 그냥 요거 해볼까요? 1000에서 한 2천만 원 간단한 게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2천만 원, 그러니까 같은 동기인데 A라는 친구는 1000만 원 소득이 있고 B라는 친구는 2천만 원 소득이 있으면 A라는 친구는 세금을 저기 60만 원 내면 되는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내면 될까? 자, 보세요. 그럼 2천만 원이면 15% 곱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200을 초과하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1000만 원이면 요걸 나눠요. 자, 0에서부터 2천만 원까지 나눠가지고 0부터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6%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00부터 2000까지는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0에서 1200이니까 1200 곱하기 100분의 6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 부분의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러분 보세요. 1200에서 2000이니까 그 초과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800이죠. 800. 그럼 800에다가 뭐를 곱한다? 100분의 15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자, 요거는 72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8. 그럼 요거는 120인가요? 120. 그래서 여기는 197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럼 보세요. 수입은 2배인데 세금은 3배가 넘어가 버린다. 그렇죠? 이게 바로 누진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거 넣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자, 우리 아까 소득공제라는 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사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다 적을까요? 자, 1번 볼게요. 자, 사례. 여기다 하나 적게요. 사례. 그 다음에 자, 1번 종합소득이 갑이라는 사람이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근데 얘가 샀던 것 중에 나중에 쫙 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는다? 소득공제를 1,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할게요. 1,100만 원. 자,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소득공제가 있으면 아까 그 노란 우산 공제 조합일 때는 연간 얼마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했습니까? 300만 원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5천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는 실제로는 5천만 원 벌었지만 얼마를 번 걸로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4,700을 번 걸로. 그러면 소득공제 1,100만까지 받았으면 실제 5천만 원 소득이지만 여기서 뭡니까? 뺀 거 얼마죠? 그렇죠. 3,900만 원. 요걸 가지고 뭘 계산하겠다? 과세 계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900이면 여러분 어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는 이거 암기가 돼요. 그 1,200만까지는 얼마입니까? 72만 원. 이렇게 72만 원. 1,200만까지 72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200만까지 72만 원이니까 1,200에서 3,900만 원까지면 2,700만 원 곱하기 요거는 10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00 없어지고 27 곱하기 15 하면 자, 405가 나옵니다. 405. 72 더하기 여기 405 해가지고 자, 계산하면 477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요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요 계산만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저기 그 세율에 보면 뭐 72만 원 플러스 뭐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보면 72만 원 더하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라는 거는 뭡니까? 1,200만까지 100분의 6을 곱한 게 얼마란 말이에요? 72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저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보세요. 그거는 4,600만 원까지 계산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2하고 그 다음에 그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니까 2,600만 원 곱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15를 곱한 게 합하면 582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시험에 나온다면 자, 요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딱 소득이 계산하기 딱 편하잖아요. 요거 계산하는데 뭐 제가 살짝 컨닝은 했지만은 뭐 1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어쨌든 종합소득이 나오고 소득공제 금액이 나오면 자, 우리 세금 매길 때 그 대상은 과세 대상은 그 소득공제를 뺀 금액 여기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 세금 적게 내려면 막 여러분들 막 그 현금 그 영수증 같은 거 막 발급받고 소득공제 받는 되는 분들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는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오타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